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빨간불이긴 한데 뭐 그냥 그렇습니다. 언제쯤 반등다운 반등이, 시원한 반등이 우리를 반겨줄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경주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한 세계 경제 증시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까지 샅샅이 알려줄 길잡이 우리 기수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데일리 이슈부터 함께 할 텐데요. 데일리 이슈 두 가지 해놨습니다. 우리 증시가 2020년 그러니까 2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 시총 2,000조가 무너졌다 이 얘기 나오고요. 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를 보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49조, 350조가 깨졌고요. 결과적으로 전체 코스피도 2,000조가 깨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워낙 안 좋습니다. 하고 외국인들은 특정 종목을 골라서 파는 건 아니고요. 한국 주식의 바스켓을 계속해서 던지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결과적으로 지수가 더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있다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 하나의 신호는 2,370 구간대에 드디어 이제 우리의 기관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큰손이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지킴인 기관 투자자들은 이 2,370에서 2,380을 일단은 자체적인 바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바통을 개인에서 기관으로 좀 넘겨간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이 앞으로 얼마나 잘 이끌어주냐가 또 하나의 바닥과 앞으로의 추세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20년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모든 자금이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이게 참 너무 억울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일단은 그 유동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페드 연준의 자산을 한번 볼게요. 코로나 이전에 한 4조 초반 달러 정도였습니다. 4조 달러 초반. 근데 지금 9조 달러까지 늘어났죠. 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이거를 이제 양적 긴축이 시작됐습니다. 6조 달러 중반 정도까지 줄일 건데요. 네. 근데 아직 안 줄였단 말이에요. 줄인다고 한들 그 이전에 4조 달러 초반보다는 50% 이상 늘어난 유동성이 유지가 될 텐데요. 지금은 2배 이상이고. 그런데 증시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네.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선반영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고 분명히 그때랑 경제나 이런 것들은 그런 기술주들이 만들어낸 그런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 물론 바닥이 조금 더 있다 올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과매도 상황은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기관이 들어왔다 이렇게 전철주 평론가가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보면요. 어제 너무 무거웠잖아요. 다들 힘들었는데 어제 연기금은 그 달러 샀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럼 뭐예요? 돌아온 거 아니잖아요. 외국으로 이 자금으로 미국 주식 사는 건가요? 그렇죠. 예,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물론 내부적인 그런 상황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싸져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주식이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실적과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의 이익이 좋은 그런 종목들로 많은 돈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주식 지금 지수 이런 거 얘기할 때 삼성전자 빠지지가 않으니까 오늘도 삼성전자 얘기 잠깐만 하자면 그 삼성전자 여전히 개인들이 사고 있잖아요. 오늘도 조금씩 받쳐놓고 사는 것 같던데 괜찮을까요?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앞에 없겠지만 오자 그렸으니까. 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사러 들어오려고 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비중을 줄였잖아요. 지금 이제 50%도 깨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냥 안 받아주는 경향이 좀 많아서 이게 큰 걱정인 거죠. 그냥 안 봐준다는 것은 뭐냐? 이 가격에 사서 올려주지를 않고 오히려 더 개인들을 괴롭힌 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물량 뺏기의 과정으로 물량을 뺏은 다음에
냅다 달리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걱정인 것이고 뭐 저도 여러 방송에서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뭐 소위 말하는 비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6만 원 깨지고 5만 9천 원, 5만 8천 원인데도 외국인들 입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바닥이다 하고 기관이 좀 도와준다라는 생각과 함께 일단은 더 밑도 열어놓고 개인이라면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행태를 우리가 알잖아요. 또 그들이 얼마나 악질적이고 이렇게 물량 뺐을 때는 앞뒤 안 가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그래야 뭐 좋은 주식 물량을 안 뺏기고 갖고 다시 끝까지 참전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어서 5만 8천 원에서 일단 끝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지만 만에 하나 그게 열렸을 때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도 각 개인 투자자별로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5자 그리니까 이렇게 손이 나가던데 손이 선뜻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5자 보고 뭐 삼성전자뿐이 아니고 우량주에 투자하셨던 분들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씩 들어가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물타기를 조금씩 하는 건데 이분들 어느 시점에서는 훅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이게 지금처럼 빠지고 있을 때 훅은 못 들어가실 거고 아마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 보시면서 그런 스마트 머니들이 분명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물량 뺏기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단을 좀 열어놓을 필요는 있으되 그러면서 저는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제발 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5자가 나온 상황에서 물론 과도한 레버리지나 이런 거면은 어쩔 수 없이 털릴 수 있으니까 비상 계획을 세우셔야겠지만 여기서 또 흔들기가 나오시더라도 이 시점에서는 좀 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셨던 분할 매수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 도는 그런 이제 짤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코스피는 너네 소원을 들어주고 있다. 삼성전자 한 번만 더 5자를 그리면 풀베팅 한다더니 뭐 하고 있니 이런 그런 이제 그런 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많이 싸진 게 맞습니다만 이게 바로 돌아설지는 알 수가 없죠. 그 대신 조금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각오를 하시되 정말 털리지 말자. 이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닥 확인은 우리 증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글로벌 환경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바닥 다지기냐 아니면 바닥은 아직 더 멀었다냐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지금 뭐 뉴스를 좀 보시더라도 뭐 이번에 이제 좀 재미있는 제가 뉴스를 하나 좀 가지고 나왔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과거 이제 역사적 통계를 봤을 때 앞으로 증시가 S&P 500 같은 경우에 3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좀 하락을 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과거의 역사와 지금 앞으로 이제 강세장이 또 다시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은 그 계산을 해보니까 10월 19일에 끝난다. 네, 이렇게 또 날짜까지 10월 19일. 이런 날짜까지 이제 그렇죠. 예, 10월 19일에 끝난다라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니면 어떡하려고 날짜까지 명시하고. 아, 제가 한 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0월 19일 예. 적었어. 예, 그렇게 이제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하락장이 끝나게 되면 보통 이제 그게 한 뭐 평균적으로 289일이라고 합니다. 예, 평균적으로. 근데 이 하락장이 끝나게 되면 약 198%의 또 상승장이 64개월 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 예, 근거가 뭡니까? 과거에 과거 이제 데이터를 평균적으로 내서 64개월이면 몇 년 동안 간다는 그렇죠. 건데. 예. 시장 한번 올라가면 예. 지금 그래서 10년째 원래 올랐죠, 작년까지. 약세장이 짧고 강세는 길게 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이번 시장을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수석 전략가도 있으시더라. 야, 여기 올라타고 싶네요. 예,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서 모두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기관이 들어온 지수대가 지금 2,370, 2,380이니까 일단 합리적 수급만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일단은 바닥으로 놓고 접근을 하시되 이게 이제 좋은 거지만 또 나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거는 이제 또다시 2,380이 오면 기관이 또 들어오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안심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짜 작정을 해서 개인 물량도 털고 기관 로스컷도 같이 털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 2,370이 또 한 번 더 깨질 때는 그 다음엔 또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기관이 들어왔고 정말 잘 받쳐줘서 지금 다시 2,400자를 보게 됐었는데 저는 그 2,370, 2,380에 일단 라인을 좀 그어두고요. 이게 진짜 잘 버텨주기를 여기가 일단은 바닥에서 걸리는 라인이 되기를 좀
바라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여기가 깨져서 우리의 기관마저도 외국인과 이 소위 말하는 대결에서 패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암울한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두 가지 시선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타이밍을 놓쳤다가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는 걸 것 같거든요. 그 타이밍, 물론 우리 경주마에서 매일매일 방송 같이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조짐을 딱 읽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일단 조짐은 저는 딱 하나의 트리거만 보면 이제 유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요. 이미 경기 둔화나 침체는 반영된 증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됐는데 물가가 높아서 부양책을 쓰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수일 경우에 확 무너질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조건은 하나죠. 물가 잡히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말 안 잡히는 물가가 유가고 그게 지난주 그러니까 월요일은 휴장이었어요, 미국이. 금요일 날 유가가 한 6% 빠지니까 나스닥이 바로 센 반등, 기술주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유가를 트리거로 좀 시장의 반등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가는 잡겠다는 거잖아요. 경기 둔화가 오더라도 물가는 잡겠다. 그러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침체까지는 안 갈 수 있다. 하나 어쨌든 물가부터 잡겠다 이랬죠. 일단 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소를 봤을 때 많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지금 현재 경기 침체를 갈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경기 둔화로 갈 것이냐라고 보는 그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지금 미국이 가장 밀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업률이죠. 네. 예, 실업률이 상당히 지금 낮은 상황이고 두 번째가 이제 소비자 지출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에 있어서 엄청나게 강하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 견고하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사실은 뭐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테슬라나 뭐 코인베이스나 여러 이제 기업들이 직원들을 좀 감원하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테슬라는 뭐 갑자기 그렇게 그렇죠. 했다면서요? 예, 지금 좀 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게 어떤 실업률의 어떤 전조 형상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될지는 향후 좀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 이런 실업률과 소비자 지출에서는 좀 견고하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무너진다면 정말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그래도 계속 지켜준다면 예,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월가에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 또한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실업률 고용 지표가 괜찮다 그래서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다 찬물을 확 꼈는 그 테슬라의 오너 이분은 왜 이러는 걸까요? 테슬라가 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 마음을 뺏지 못했었거든요. 최초 처음에는 저도 그래서 많은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칠 때 여기가 진짜 뭐 성공하겠구나라고 하다가 일정 부분 좀 마음을 바꿨던 게 이게 결국 전기차 회사가 아니었구나. 큰 꿈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주로도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태양광이라는 또 하나 재생에너지 클린 이 회사이기도 하고요. 배터리도 같이 하고 인공지능이고 그러니까 즉 모바일 플랫폼 회사가 된다는 거에서부터 이제 저도 마음을 뺏겼는데 그래서 이제 뭐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 원픽은 테슬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 뭐 여러 이슈 중에 딱 하나 좀 약간 걸리는 것이 도지코인 어제인가요? 오늘 뉴스에서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거의 300조짜리 이제 소송을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했다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보면 그 기세가 꺾일 때 되면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 성추행 관련한 뉴스도 나왔잖아요. 일론 머스크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와 거의 동일체거든요. 그렇죠. 네, 일론 머스크의 위기는 테슬라의 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지금 상당 부분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만에 안에 이제 일론 머스크 자체가 그런 소송이라든가 구설수에 휘말릴 경우에는 어떡하지라고 해서 이 리스크 관리에 지금쯤이면 한번 좀 체크 포인트에 들어갈 때가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공감하는 게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자고 일어나서 나 이제 그만할래. 이래버리면 어떡하는?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그 위험한 이제 상황이 오는 그럴 거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테슬라나 이제 그런 스페이스X나 이런 것들이 만들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전기차를 하고 있고요, 태양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주 로켓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엔 테슬라가 일을 그만두지 않을 만한 그 하나의 그 원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거는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태양광 에너지인 거고요. 거기는 이제 화석 연료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전기, 그 태양광의 전기 에너지로 전기차를 가는 거고, 실어 날라야 되니까 그런 스페이스X랑 그다음에 또 위성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꿈을 이제 이뤄나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도지코인 이슈나 이런 정말 사소한 게 발목을 잡을까봐 그런 걱정은 있고요. 아까 이제 대량 해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약간 그 일론 머스크가 약간 임직원들을 휘어잡으려는 그런 저는 그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많은 회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긴 한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강하게 얘기했죠. 재택근무는 이제 없다. 근데 거기에 저항하는 직원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약간 본인의 경고성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경기 침체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테슬라나 아니면은 업계 1등 기업들은요, 경기 침체를 또 하나의 기회로 봅니다. 왜냐하면 잠재적 경쟁자인 후발주자들이 망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다시 경기가 살아났을 때 더 느슨한 경쟁으로 공고히 왕자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발언은 조금 과장된 면도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증시에서도 보면 왜 저 세력들이 뭐 털어낸다 뭐 이런 용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물가 얘기 잠깐 하다가 이제 테슬라 우리가 이쪽으로 왔었는데, 이 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고물가에 우리가 헐떡거리고 있는 건데 고물가가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출렁거리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증시가?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예. 지금 그거 걱정할 때는 아닌가요? 예, 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예, 물론 이제 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실업률도 네. 많이 증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지출, 소비 지출도 이제 많이 이제 감소를 하기 때문에 뭐 경제에 오히려 이제 뭐 예를 들면 디플레이션 같은 게 더 악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경제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사실 인플레이션 자체가 잡히지 않았다. 피크아웃이 저번 달에 저희가 피크아웃이었다, 피크아웃이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한번 다시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뭐 경제 지표를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직은 인플레이션을 좀 더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 나온 김에 물가가 이제 생활 물가도 있지만 사실 부동산 이런 쪽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과 증시의 상관관계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시장 한묶음이어가지고 주식 저점이 부동산 저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집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좀 그런 그렇죠.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직전에 있었던 금융위기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인데 주식 저점은 2008년 말 2009년에 나왔잖아요. 근데 부동산 저점은 2년 뒤에 2010년, 11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끌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힘들었어도 버티고 버티다가 부동산을 던졌다라고 해서 지금도 보시면은 부동산도 뭐 위기다, 주식도 위기다라고 하지만 그 하락폭을 보면 주식이 월등하죠. 부동산은 거의 빠진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만약에 주식이 먼저 바닥을 찍게 되면 먼저 올라갈 것이고요. 부동산은 상당 부분 뒤늦게 바닥을 찍고 주식보다 더 뒤늦게 올라가게 되는 시점.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 부동산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먼저 찍는 바닥은 주식, 먼저 오를 것도 주식이고요. 늦게 찍을 바닥은 저는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어서 상당 부분 저는 부동산의 뭐 추세적 하락은 여기 주식 방송이지만 그 틀에 보면 왜냐하면 주식이 이만큼 빠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부동산은 지금 이만큼이잖아요. 맞아요. 결국 키 맞추기를 가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 부동산을 통해서 주식 바닥의 시그널을 잡을 수는 없을까?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었나? 항상 주식이 빨라서 네. 주식이 엄청 빠르죠. 선행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유동성을 축소한다는데 그런 모든 자산에 약간 상승이 약간 가라앉아야 되는데 주식이 먼저 세게 온 거죠. 부동산은 특히나 이게 재밌는 게요. 제롬 파월도 지금 부동산이 좀 빠질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FOMC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사회 초년병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왜냐하면 집을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공급도 적어졌고 수요도 적어졌는 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모기지 금리가 높다. 사회 초년병들이 집을 사려면 좀 낮은 금리에 적정한 상황에서
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본다. 이런 얘기 때문에 부동산 빠진다는 얘기를 되게 애둘러 한 거거든요. 미국도 그런 그 연준의 수장이 부동산이 지금 빠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할 정도로 뒤늦게 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빠지면 이것도 문제니까 네. 살살 빠지게 하려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그 모든 자산이 빠지고 있는데 네. 부동산이 아직 미국은 안 빠지고 있거든요. 네. 약간 경고성 멘트죠. 약간. 그리고 우리 IRP 연금저축 들어있는 직장인들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채권을 많이 담아놔서 네. 오늘 채권 살짝 건드려 볼까요? 채권 지금 어때요? 채권은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다는 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사시는 분은 높은 금리에 사시는 거고요. 이전에 갖고 있는 분은 손실이 났다는 겁니다. 채권은요. 왜냐하면 내가 낮은 금리에 샀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높은 금리에 살 수 있다는 거는 네. 내가 이걸 되팔려고 그러면 손실 보고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채권형 펀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마이너스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채권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채권 학살이라고 하거든요. 네. 채권 트레이더들 얘기로는 새로 사기에는 좋은 금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너무 일찍 사신 분들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채권이라는 거는 사실은 만기가 지나면 약속된 금리를 받는 거니까 채권으로 사실 손절매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퇴직금도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그냥 주식이나 아니면 채권에 투자가 돼 있어서 요즘에 그거 들여다보면 죽을 맛이다 이러는 분들도 많아서 채권도 한번 짚어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요. 요즘엔 정말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차라리 미국장이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제 좀 열려줬으면 좀 미국장에 가면 우리도 좀 갔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시던데 선물 쪽은 어때요? 먼저 선행지표 아닙니까? 그게? 예, 뭐 지금 오늘 뭐 잠시 방송 전에 네. 예, 보니까 뭐 1.7%에서 1.9%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암호화폐 시장이 또 크게 또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과 같이 조금 흘러가는 모습도 좀 있습니다. 지금 네. 사실 미국 시장이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출렁거리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경제 지표 또는 네. 이런 여러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그런 어떤 의회나 이런 의회 이제 출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이제 이슈들을 저희가 조금 되짚어 가지고 시장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아직은 낙폭이 좀 과대한 상황이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바닥이다 아니다 저희가 아직은 뭐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여러 이제 그런 경제 지표에 맞춰서 저희가 좀 시장을 보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일 새벽에 열리는 미국장은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게 궁금해요. 예. 우리도 오늘 이제 살짝 빨간불인데 예. 이게 내일도 이어질 것인가. 빠질 만큼 본데, 빠졌습니다. 예, 미국도 그러면 내일 새벽에 열린 장이 괜찮을 거면 모레도 좀 괜찮고 예. 이번 주에 좀 괜찮을까 이런 게 이제 또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바닥이라는 게 사실 네. 다 지나고 와야 아이고 저기가 바닥이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뭐 많은 기술적 지표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네. 바닥에서 뭐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확실하게 정말 이 매크로적인 어떤 악재가 좀 해소가 되는 것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은 더군다나 또 실적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오히려 우려하는 부분이 2분기 실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중국 봉쇄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분명히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뭐 유가와 어떤 곡물가, 여러 인플레이션 관련된 여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도 분명히 연관돼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2분기 실적이 이번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또 미국 시장을 또 방향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같이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예. 중국이 요즘에 막 꿈틀꿈틀 나 홀로 증시고 막 이래서요. 조금 이따 중국 얘기 저희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런 모든 악재들을 풀 수 있는 한 가지 그러면 유가 얘기해요. 그것도 전문가 아니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가는? 노력해야죠. 네, 진짜 바이든 대통령 노력해야 됩니다. 이 모든 제가 보기에 총책임자 네. 저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충분히 유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제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그러니까 일부러 요즘 무슨 생각도 제가 자면서 하냐면 바이든이 일부러 안 잡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 할 정도까지 지금 너무나 무능하게 지금까지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서야 바이든 대통령도 각성을 했는지 네. 미국도 유류세가 있긴 있는데 뭐 유류세를 앞으로 회의 끝에 뭐 면제해주는 방법들 또 이제 순방에 나설 때 빈살만을 만난다는 거는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만날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라도 이거 언제 만나는 겁니까? 7월입니다. 7월이요? 네, 가서 좀 이제 그런 언급도 좀 할 그럴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네, 이걸로는 지금 수급을 못 맞추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제가 무슨 뉴스를 지난 주말에도 주목을 했냐면 지금 네덜란드하고 독일이 석탄을 다시 돌립니다. 아하. 예. 네덜란드는 석탄을 다시 30%까지 또 끌어올리고요. 독일이 은근슬쩍 지금 석탄으로 잠깐 갔다 올게. 기름이 너무 비싸니까. 거기 천연가스가 완전 막혔잖아요. 네, 막혔어요. 러시아 막혔어요.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지금 가스 배급제까지 유럽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계획을 했던 탄소 중립 2050이 완전히 밀리는 거잖아요. 하고 유럽이 어떤 나라입니까? 클린을 먼저 시작한 나라가 네. 유럽인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턱선을 캔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다고 지금 바이든이 방향을 바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네. 마지막에 몰려서 쉐이를 다시 팔려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는 산유국들과의 합의를 네. 봐야 됩니다. 네. 예, 하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미국의 달러를 지탱하는 거는 석유입니다. 네. 그 석유 달러 협정을 1974년에 맺어서 키신저가 가서요. 네. 석유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있고요. 왜냐하면 석유로만 지구상의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를 네, 하는 거니까 네. 이 둘이 친구 같은 사이인데 왜 미국은 산유국들을 설득하지 못할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바이든에게 뭐 마지막 당부는 빨리 산유국들과 어떻게 좀 해서 증산을 하고 이래서 배럴당 $100 밑으로 떨어뜨리고 물가 잡고 금리 인상 속도 늦추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뭐 이런 베스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유가가 잡혀야 물가가 잡힌다. 이건 뭐 다들 공감하는 바인데 산유국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껏 확 해서 저 양을 늘려놨더니 갑자기 떨어지는 거지. 네. 예? 이게 지난번에 마이너스를 경험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겁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겁나지만 이렇게 유가가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서 이게 떨어지지 않는 $10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유가도 사실은 산유국은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탈석유의 가속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사우디의 석유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다. 이 석유의 시대도 석유가 없어서 사라지는 게 아닐 수 있다. 그거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산유국들은 적정한 유가를 원합니다. 지금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증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빈살만이 자기를 약간 국제사회가 특히 서방사회가 자기를 고립시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가시꾸지 이슈 때문에. 그래서 7월 14일에서 15일이 될 것 같은데 바이든하고 빈살만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게 뉴스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 만난다, 모른다, 만난다, 그리고 주말에 안 만난다 그랬어요. 네. 근데 어제 뉴스는 또 만난다고 그래요. 이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실무진의 협의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무조건 유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죠. 필패죠. 정권도 넘어갈 거예요. 이러면 공화당으로. 지금 공화당원들이요. 어디서 당원 모집을 하는지 아세요? 주유소에서 합니다. 주유소에서 공화당에 가입하세요. 이거 우리가 봐라 잡아드릴게요. 맡겨놨더니 이렇잖아. 이런 그럼요. 거죠. 미국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유류세 면제가 얼마나 지금 그 바이든이 다급하냐면 예, 하겠다는 거죠. 갤런당 18센트예요. 1갤런에 지금 $5, $6인데 네. 18센트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세 발의 핀 거고 네. 결국에는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 사우디 중동 방문을 하면서 이제 사우디까지 가는 건데 그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는 그 기름에 붙는 세금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름에 붙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대폭 깎아주면 그래도 표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미국 보면은 이제 선거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뭔가 그 하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뭐 물론 이제 유가에 대한 어떤 가격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와 나라 관계의 어떤 정치적 이슈가 너무 좀 많은 상황이잖아요. 뭐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걸 꼭 기자를 죽인 사우디랑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합의를 하더라도 뭐 다른 나라도 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사우디와 협력하는 것은 맞지만 예, 미국 대통령이 이런 입장에 놓인 것 자체가 이거는 굴욕스럽다. 예,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서 또 이제 합의를 좀 이제 뭐 증산에 대한 이런 입장에 놓인 것 자체가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남이 지금 어떻게 성사가 될지가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정말 유가를 잡을지는 그때가 아니 그래서 좀 그냥 지켜봐야 만나기만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만나서 예. 안녕 이걸로 끝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예. 알았어, 우리 기름 많이 팍게 이거 답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만나네, 안 만나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전에 실무진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난다라고 하는 이게 만약에 사우디를 방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제 증산의 합의를 본 상황이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제 정세에서 약간 그 가능성이 높은 게요. 사우디와 이렇게 증산 합의를 할 가능성이 그 중동을 보시면 수니파와 시아파 종주국들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네. 그리고 이란인데요. 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면 이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둘 다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네. 둘이 으르렁대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시면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누굴 잡으려고 했습니까? 이란을 잡으려고 했어요. 왜? 그 이란 핵 합의를 했던 거죠. 네. 그게 완전 물 건너갔습니다. 그게 뭘 뜻하느냐? 결국 사우디랑 손을 잡기로 미국은 마음을 먹었어요. 빈살만 마음을 좀 열어주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4일에서 15일에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선반영되니까 한 12일쯤에 얘네 이제 막 캔데 이래가지고 한번 오르지 않을까요? 사실 최근에 유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예, 어느 정도 빠졌죠? 뭐 아주 많이 빠졌다기는 뭐. 예, 뭐 네. 이제 뭐 110달러. 네. 그렇죠. 네. 예, 지금 110달러입니다. 네. 120달러 뭐 언저리에서 이제 갔다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 관련주들은 뭐 상당히 한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아, 최근에 그래요? 며칠 엑슨모빌, 옥시덴탈 이런 데가 그래요? 쉐브론도 마찬가지고요. 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에너지 주가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제 유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거고 증산이 될 거고 에너지주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네.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요. 물론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 에너지 관련해서는 좀 길게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워렌 버핏도 쉐브론 지분 인수를 좀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옥시덴탈에 대한 어떤 지분을 이제 매입을 했을 때 단순히 지금의 어떤 에너지 상황에 대해서 네. 뭐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던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런 변동성은 뭐 유가가 끝났다 아니면 다시 오를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엑슨모빌하고 옥시덴탈은 그 저 버핏도 담았죠? 네, 쉐브론을. 그럼, 네, 쉐브론을 담았어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고점 대비 뭐 한 20%, 네, 30% 빠졌다 그러면 버핏도 당했나요? 그렇죠. 그러나 뭐 저점부터 시작해 보면 아직까지도 에너지주가 굉장히 탄력이 있고 뭐 네. 그 누구도 못할 만한 상승률인데요.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에너지주의 포트폴리오가 네. 정유주를 담고 반대편에 클린을 담아서 네. 유가 상승해서 정유주를 먹고 유가가 오를 때마다 우리는 더 대체 에너지를 빨리 개발해야 되겠다. 클린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같이 따라 붙게 되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유주도 올라가지만 풍력, 태양광, 뭐 기타 등등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네. 최근에 저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 2주 전부터 계속 하는 일이 뭐냐면 자사의 정유 회사들을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네. 네, 엑소모빌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네. 혼자 이익 다 먹으려고 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급을 좋게 해가지고 유가를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혹시 마치 플랫폼이라든가 빅테큐를 규제해서 때려잡는 것처럼 정유 회사들을 소위 말한 우회적인 사회적인 압박을 통해 가지고 유가를 낮추려는 게 아니야라는 이제 이런 리스크가 갑자기 네.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되죠. 왜냐하면 위기에는 가장 많이 혜택을 받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 상황이라면 오히려 정유 업종의 비중을 더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누구를 더 칭찬하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자신의 뭐 진짜 아이콘 같은 이 삐삐삐 법안들, 클린 법안에 더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유주를 좀 줄인 만큼 대체 에너지 비중을 더 올려가는,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런 것들로 변화되지 않아야 되나, 저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돌아간다면야 정유업종이 굉장히 좋겠지만 이런 변수들, 이런 규제 변수들이 올 것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 것이, 그 전조가 아마 바이든과 엑선모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걸 국내로 돌려서 그 미국 에너지주가 막 갈 때 우리나라 S-오일 같은 정유주 안 간다고 막 한참 우리 얘기한 적 있어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우린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저희 이게 이제 엑스모빌이나 옥시덴탈만큼은 안 떨어졌어요. 근데 고점 대비 약간 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미국의 정유주를 팔고 국내 정유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저는 괴를 같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그 엑스모빌 옥시덴탈 얘기 조금 더 드리면, 엑스모빌이 고점이 105달러에서 86달러까지 빠졌고요. 옥시덴탈이 77달러에서 55달러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고점 대비 한 30% 빠지긴 했어요. 우리나라 정유주도 이걸 따라갈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유주가 최근 빠진 거는, 첫 번째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유가가 잡힐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유가의 당장 그 선물은요. 지금 내가 유가를 사야 써야 되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단기 수급도 있기 때문에 바로 안 떨어질 수 있는데, 이 기업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이익이 줄어들겠는데라는 우려를 하면서 매도를 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징벌적 과세를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름이 되게 재밌는데요. 횡재세예요. 횡재세. 니네 횡재했으니까 그걸로 횡재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세금 내라 이거죠.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유가가 올라서 우리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죠? 휘발유잖아요. 개솔린, 미국 개솔린. 그렇다면 유가가 낮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잡으려고 하고 있고, 바이든도 그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방법이 또 있죠. 뭐죠? 정유사가 자기네 마진을 줄이면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은 이런 횡재세인데, 우리나라도 우리도 횡재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정유사는 지금 이거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유사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글로벌 흐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좀 유류세 또 깎아준다 그러죠? 마지막 남은 거는 너네 마진 좀 줄여라로 좀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따지면 코로나19 때 그러면 거대 제약사는요? 돈 엄청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무슨 돈이에요? 참. 자, 에너지 얘기하는 김에 이제 중국 건너가겠습니다. 중국은 요즘에 나 홀로 웃고 있다면서요. 중국은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싸게 사와요? 이건 뭐 카더라죠. 뭐 우리가 취재를 해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소문에 의하면 이제 두 나라가 암 시장에서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와 곡물을 떠받고 있다. 그게 중국과 인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징후, 인도부터 말씀드리면, 인도가 밀 수출을 안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또 막 한다고 해요. 네. 하고 일부 보도에서는 인도의 밀이 많다. 어디서 갑자기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암 시장에서 러시아 거를 받아서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냐. 네. 중국도 이거는 뭐 많이 취재를 좀 했나 봅니다. 러시아의 석유를 암 시장에서 굉장히 싸게 지금 사서 홀로 웃고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혜택을 보고 있는 거겠죠. 이 뉴스가 맞다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만 인플레가 뭐 1%대잖아요. 네. 예.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긴 한데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지금 상해이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이제 미스터리합니다. 막 올라가지 않아요? 예, 4월 말에 바닥을 먼저 찍고 네. 유일하게 지금 거의 일방향으로 오르는 국가 증시가 중국 증시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얼만큼 빠졌나의 저 저점을 왼쪽으로 쭉 이어다 보면, 저기 이제 52주지만 한 2020년까지 보면 코로나19 직전 떨어지기 전 주가에 딱 저게 만나거든요. 네. 저때 저 주가가. 그러면 중국이 먼저 바닥을 찍고 먼저 출발한 건가? 네. 그렇다면 항상 이 상승장에서 꺾일 때도 그렇고요.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도 네. 먼저 달리는 나라들이 항상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 정도의 저점, 즉 코로나19 터지기 직전이 이번 하락장의 바닥인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저걸 찍는 순간 중국이 달려간다면 그 다음 국가 차례도 저 정도의 상승으로 달려갈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추론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의 급반등은 역시 시진핑 3년임을 앞두고 뭐 대규모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어쨌든 11월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는 뭐 그런 점까지도 아.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중국은 제가 진작에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하셨죠. 마이너스 50 반토막이라고 생각하고 고점 대비 반토막에서 아, 이 정도면 하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저는 또 반토막을 맛본 사람으로서 이거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서 다른 전 세계 시장이 이러니 그냥 한번 중국 가볼까 이런 수요도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네. 특히나 지수만 보실 게 아니라 종목으로 보면 네. 여러분들 좋아하셨던 그런 테크 기업들 어마어마하게 빠졌다 반등을 하고 있죠. 중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리바바 이런 거 그죠? 그렇죠. 네. 근데 4월에 저점을 찍었어요. 음. 근데 중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봉쇄 때문에 자기들이 네. 한 봉쇄 때문에 소비가 무너진 게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5월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4월에 저점을 찍었다는 거는 증시의 선행성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먼저 바닥을 찍느냐를 보여준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자, 소비가 무너지니까 정부가 각성을 했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으로 네. 소비 쿠폰이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유동성을 풀고 있어요. 네. 얼마큼 풀었냐면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그 인민은행이 푼 현금이 네. 작년에 동일한 기간보다 4배 이상의 현금을 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 이게요. 중국은요. 긴축도 먼저 했어요. 네. 코로나 먼저 터졌죠? 먼저 잡았죠? 먼저 좋아졌다고 먼저 긴축했죠? 네. 그러다가 망가지니까 먼저 다시 부양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증시를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중국이 이렇게 다시 돈을 풀고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는 끼케야 지금 0.9에서 한 2% 수준까지 올라왔고 생산자 물가가 13%대까지 올랐던 게 지금 6%대까지 6.4까지 떨어졌어요. 네. 이걸 바탕으로 경기 부양을 쓰고 있다는 거는 미국도 우리나라도 물가만 잡히면 경기 부양으로 돌아섰을 때 증시는 상당히 그 전에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 다 기준금리 올릴 때 중국은 기준금리 동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봉쇄가 풀리면 중국인들이 나와서 돈도 풀었다니까 네. 이제 소비를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미국 증시를 주로 하시니까 글쎄 중국도 한번 바라보는 게 맞는 시점일까요? 뭐 저도 뭐 주변에 정말 뛰어나신 분들 많이 이제 네. 얘기를 듣고 있는데 중국의 여러 지금 뭐 사실 지금 전기차와 태양광 섹터가 가장 많이 좀 상승하고 있지 않나요? 그 ETF 많이 50% 올랐죠. 올랐어요? 네. 전기차 50%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올라도 전 아직 안 오더라고요. 예. 워낙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사실 뭐 잘은 제가 뭐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 어떤 연관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제 중국이 어떤 선행으로 먼저 보여주는, 그러니까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주도 산업들, 예, 그 산업들이 다른 나라의 어떤 바닥을 찍고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은 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는 조금 제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긴 한데요. 예, 뭐 정확한 건 중국을 예. 판단할 때는 예. 중국의 경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치도 말고. 예, 그 외의 것들이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중국 증시가 이게 그 시장으로서의 메리트를 작년에 잃은 거는 단 한 단어 공동부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 경제 메커니즘에 그 반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고 플랫폼 업체들을 과도한 규제를 했는데요. 그게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엔트파이낸셜 알리바바의 자회사 그 엔트그룹의 다시 상장 얘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공동부유 그리고 플랫폼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면 지금 물려 계신 그쪽 섹터가 가장 세게 반등할 수 있는 거라 물론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만 경기가 이 정도로 나빠졌을 때 이 기업들을 이렇게 쥐어짜면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각성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많이 빠진 만큼 반등도 세게 나올 수는 있는 거죠. 시진핑이 한번 본때를 보였으니까 이제 좀 풀어주면서 같이 좀 성장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뭐 11월까지도 중국 증시 괜찮다라고 보는 뭐 그런 중국 전문가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중국의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그 그림을 차트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트가 정확히 먼저 바닥을 찍고요. 네. 그 바닥 찍은 것도 실은 코로나19의 바로 직전 고점까지 완전히 밀렸고요. 네. 그러고서 드라마틱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세계 시장의 먼저 전조였다면 선행이었었다면 우리도 뭐 미국도 다른 나라들도 그 길을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코로나19 직전 저점이 얼마인지를 아시겠죠. 뭐 거기까지에 대한 뭐
반응, 그 다음에 나오게 될 급반등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는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국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요. 요즘 무슨 판단을 빨리 해야 되냐면 그동안 너무 눌려져 있었으니까 이게 무슨 반등이나 하겠어 하다가 조금 올랐어요. 그렇게 티나게 오른 건 아닌데 근데 이 정도 오른 거 보니까 미국이 빠져가지고 미국 빠진 거하고 엇비슷해졌어요. 그리고 위안화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 이걸 미국 시장으로 다시 갈아타야 되느냐 아니면 요걸 한국 시장으로 와야 되느냐 여기 머물러 있기는 조금 꺼림직하고 자, 세 분의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투자한 분들도 많으세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이제 지점에서 현장에서 그런 글로벌 증시를 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장하고 있으니까요. 저라면 일단은 일단 중국 증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기 투자 대상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정책적인 이유로 다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에 가장 적합한 시장은 미국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갈아타셔야 돼요. 언젠가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증시는 탄력을 좀 받았으니까. 그래서 좀 지켜보시되 글쎄요. 좀 짧으면 한두 달? 아까 길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한 11월 정도까지인데 그 전일 것 같고요. 저는 한 몇 달 내에 이게 반등이 꽤 어느 정도 더 나왔을 때는 미국 증시로 갈아타서 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미국의 핵심 우량 기술주로 바꾸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뭐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 시장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정말 너무너무 싸져 있는 상황이다. 지금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요. 뭐 빅테크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선행 PER이 11입니다. 예, 저희가 뭐 켈로그, 제가 뭐 이런 거 우스갯소리로 시리얼 만드는 회사, 호랑이 기운. 예, 그 켈로그가 지금 15예요. 예, P&G 같은 경우에도 24, 23 정도가 되고요. 그만큼 지금 빅테크 성장주들이 무슨 가치주가 된 것처럼, 예, 그만큼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 바닥이 이쯤 왔다 이런 것보다도 미국 시장만 봤을 때는 너무너무 지금 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을 바이더 딥을 하기보다는 적립식 투자라도 매달 어느 정도씩 조금씩 모아갈 지금 시기는 왔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쪽 말씀하셨고, 저는 일단은 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출발을 가니까. 했기 때문에 가고 있는 말에서 굳이 내려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미국으로 가면은 안 된다. 왜냐? 그 차트가 맞다면 미국 S&P 500 기준으로 2380, 2390을 가줘야지 소위 말하는 바닥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증시를 두고 있다가 바닥이 왔을 때 저는 우리로 와야 된다. 우리로? 네, 왜냐하면 우리와 중국이 같은 바스켓이잖아요. 같은 경제권이기 때문에 굳이 미국으로 안 가고 기다렸다가 바닥 확인 때 우리로 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요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억만장자 투자자 론 베론이 지금이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이건 아직 더 봐야 될까요? 세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다? 예, 예. 더 알겠습니다. 확인은 아직 남았죠. 바닥 확인. 더 확인해야 된다. 이건 베론의 얘기다. 일생일대 한 번뿐인 기회라고 했어요. 이분이 82년에 베론 캐피탈을 창립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버셨거든요. 그때만큼의 기회를 느낀다고 하는데 물론 시장에는 강세론자, 하락론자가 있지만 지금 이 정도로 돈 많이 버셨어요. 테슬라로 많이 테슬라로. 버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이분의 투자 철학은요. 증시가 나쁠 때 투자를 해야 된다, 빠질 때 사야 된다라는 걸 갖고 계셔서 성공하신 분이니까 한번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 그 정도로 정리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약간 좀 다르게 가야 또 저희 시청자분들이 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미국 증시 지금 뭐 예를 많이 들어서. 싸져 있는 상황이라고 알겠습니다. 보여지고요. 한번 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참여 여러분 요즘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겠습니다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저희 경주마가 돕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투자 타이밍 잃지 않도록 그래서 성투하실 수 있도록 경주마 달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